대선이 진짜 보름 정도, 오늘로 꼭 16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이 순간 과연 여론의 향배는 어떻게 되고 있을지 한번 짚어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TBS가 KSOI에 의뢰해 지난 2월 18일부터 1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43.7%, 윤석열 후보 42.2%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에 비해 3.3% 상승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에 비해 1.3% 하락했습니다. 네. 한편 안철수 후보는 5.8%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울러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8일부터 1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 43.3%, 이재명 후보 36.4%로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에 비해 이재명 후보는 0.6% 하락했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 조사에 비해 1.6% 상승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7%, 안철수 후보는 9.9%를 기록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고 KSOI가 조사한 것처럼 오차범위 내에서 정말 초접전, 초박빙을 벌이는 조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얼음판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심 끝에 또 철수하려 하느냐는 비판과 조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일주일 전에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에 승부수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제안을 받은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자회견으로 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의 뜻이라며 제1야당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끼어들어 제 단일화 제안의 진정성을 폄하하고 왜곡시켰습니다.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 본인이 단일화하자라고 선언했다가 일주일 만에 단일화 결렬이다. 이거를 다시 선언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쪽에서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권위가 있으신 원로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이 오고 간 게 맞고 또 여러 가지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리고 그의 초안들까지 서로 주고받았었거든요. 저희 당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더 신뢰할 수 있는 채널로 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아마 전화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화하시고 난 이후에 1시 반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랬죠. 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양측이 단일화 관련 얘기를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널을 단일화 논의하는 채널을 좀 조정해보자, 압축해보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 단일화 제안 거두겠다라고 선언하니까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는 왜 단일화 선언을 일주일 만에 철회했을까요? 결렬을 선언했을까요?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후보랑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통화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에 영향을 크게 좀 미치셨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 간에 이렇게 직접 만나기 전에 사실 큰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서로 신뢰하는 그 실무선에서
서로 큰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각 후보 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지금 뭐 연락을 받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그 통화하셨을 때 혹시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신 게 있는지? 예, 없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제안이 온다고 해도 안 받으실 생각이신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선에 대한 답이 없이 뭐 어떤 또 뭐 새로운 제안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전예현 평론가님, 지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철회 배경을 들어보면 딱히 다가오진 않아요. 이게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석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안철수 후보 얘기는. 예전에 가요 중에 썸이라는 노래 기억나시죠? 네 거인 듯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너. 네네. 요약을 해주면 답변인 듯 회피인 듯 신뢰 못할 너. 이런 아하. 마음이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는 시간 끌기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대선 후보 법정 TV 토론이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얘기 없다가 질질 끄는 거 보니까 시간 끌기 하면서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뭐 권은희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나온 표현 보면 뭐 위장 전술 뭐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화라는 것이 일종의 우리는 뭔가 단일화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정말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좀 더 감정적으로 뭔가 신뢰를 쌓기 어렵다는 표현이 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인데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입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그 당직자 사망과 관련해서 상을 치렀는데 그 기간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 지작책을 그대로 갖다 쓰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퇴설이라던가 무슨 어떤 직을 제안받은 것처럼 흘렸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뭐 굉장히 격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정치 몰입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타이밍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어쨌든 예전보다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조금 줄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저 정도 수위의 발언을 했다면 그 당의 선대위 관계자들, 당직자들은 정말 격앙됐겠죠?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가 오늘 추가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국힘이 묵묵부답으로 단일화 꼬리표를 안 대표에게 붙여서 3월 9일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부정한 목적이 원인인 거죠. 윤석열 후보가 수용한다, 수용하지 못하겠다. 수용은 어렵지만 수용을 위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뭐 이런 식의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은 통화 통화 기록만 남기려는 통화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만나자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었나요? 그 통화 자체에서는? 만나자는 게 바쁜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만나고 헤어진 지난번에 조문했다 이러고 간 것처럼 만났다 이러고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어렵사리 일주일 전에 우리 단일화 논의해봅시다라고 던졌는데 그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내 진정성 있게 논의 안 하다가 이제 막 이른바 알리바이 만들려고 통화 한번 하는 걸로 위장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장해찬 본부장님, 국민의당 입장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권은희 원내대표의 논평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요. 안철수 후보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만 원인이 국민의힘 탓이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4.7 재보궐선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나 우리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해서 단일화 아니면 이 서울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조사 결과 객관적으로 단일화 구도 자체에 국민들이 집중하기보다는 정권 교체 가능성,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높은 열망을 누가 제대로 받들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일화 구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4.7 재보궐에 비하면 낮아진 상태에다가
지금 국민의 여러 가지 선택들, 특히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윤석열 후보에게 점점 집중되고 있는 구도 가운데서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이 다소 무리한 경선 룰이나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국민들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새롭게 보려면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하셨던 제안이 과연 이해타산이나 계산기 두드리는 것이 아닌 그런 순수한 제안이었나에 대한 고민을 국민의당 측에서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뭐 권은희 원내대표가 되었건 이태규 의원이 되었건 자꾸 날선말로 상대방의 어떤 주요 인사들, 당대표나 선대본의 주요 관계자들 공격하고 비판하는 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어쨌거나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설령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어떤 언행을 해야 하는가? 이걸 구경하고 있는 민주당이 좋아하고 박수칠 일은 국민의힘이건 국민의당이건 좀 안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장해찬 본부장의 심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보다 데시벨이 느낌이지만 상당히 높아졌어요. 지난주보다도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심기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심기가 좋지는 않다. 이런 게 좀 감지되는데 근데 앞선 이제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중에 글쎄요. 이 표현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뭐냐.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다. 아마 주어는 미루어 짐작한데 국민의힘 측을 겨냥한 거겠죠. 그러면 이 발언이 왜 나왔을까? 이것도 미루어 짐작컨대 이 기자회견이 있기 한 두어 시간 전에 일요일 오전에 KBS에 이준석 대표가 출연하면서 발언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거운동원 연결식에서 절대 굽히지 않고 가겠다. 그분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안철수 후보가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이게 제가 듣기엔, 즉 이준석 대표가 듣기엔 말이 안 된다.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합니다. 고인의 유지가 고인이 갑자기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에서 확인하는가? 아니 그러면 국민의당 유세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버스 운전하는 분들은 버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는가? 김상일 특보님, 이 발언이 지금 파장을 낳고 있는데 일단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이 상황을 일컬어 상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운을 겪고 있는 곳에 너무 독한 말을 했다. 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고인의 유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유서를 통해서만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뭐를 하다가 돌아가셨는가? 선거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선거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유지라는 것은 그것에 유추해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분들이 자기의 경험과 이런 거에 비추어서 유지를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유서도 없는데 그 돌아가신 분에게 확인해 봤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심지어 이게 바른 소리, 맞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 때를 좀 가리지 못한 거 아닌가. 저희 모두가 지금 굉장히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슈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 분들 많잖아요. 참 바른 말도 몇 가지 없이, 뭐 가지 없이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참 심지어 저는 맞는 얘기도 아닐 것 같은데 유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심지어 맞다고 인정을 해주더라도 좀 너무 독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해찬 본부장님께 다시 질문 갑니다. 그러면 평소 언론들의 이 기사 중에 보면 이준석 대표와 친분이 상당히 두텁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뭔가 의중을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듣기에 따라 거북할 수도 있고 상당히 인간의 도리면에서도 상당히 벗어난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건조한 발언을 자꾸 확대 해석해서 이게 뭐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심지어 논평에서 금수다 이렇게 과장하는 건 이 사건을 빌미로 윤석열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의 사이를 벌리려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들어가 있는 논평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발언으로 이 발언을 과장 확대 해석하시는 분이야말로 안타까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일침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 사고 발생 이후에는 수습과 진상 규명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까지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이 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러니까 긴박한 유세 일정을 쫓아가다가 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은 그게 아니라 세워져 있던 버스의 구조적 결함. 누군가 버스에 구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전광판을 달면서 그 안이 매우 유독한 가스로 가득 차게 되면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청년 당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오후 2시경에 이 같은 사태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당 지도부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왜 그 보고 이후에 오후 2시에 서울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 사고가 또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다름 아니라 국민의당의 청년당원, 선거운동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기사화도 됐어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내가 완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안타까운 사고 앞에서 누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어떤 보고 체계를 거쳐서 불법으로 전광판을 버스에 달았는지 그리고 오후 2시경에 서울에서 이미 버스 안에 있으면 너무 졸음이 쏟아지고 머리가 아프다는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가 어디까지 전달되었고 전달되었다면 묵살된 것인지 아닌지 이게 과연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로 보이는데 누구의 책임인 것인지 진상규명하느라 24시간 지금 잠도 못 자고 바빠야 되는 게 안철수 후보 측의 첫 번째 우선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지적하고 싶고 그 진상규명에 소홀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당의 전력을 다 쏟아붓는 것이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가장 우선된 도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데시벨 높아요. 자, 김상일 특보님 추가 발언 드릴게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해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문제의식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식이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다 때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진상조사의 주체가 지금 안철수 대표의 그 정당? 그러면 만약에 그 정당에서 진상조사를 하면 그걸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잖아요. 제3자인 수사 주체, 지금 그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수사 주체인 쪽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얘기 이어가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하는 시간 들어볼게요. 일단 이준석 대표 발언이 그렇다면 지금 이 결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각 당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후보가 정치 몰입에 정치 국대 그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단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평은 삼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침에 돌아가신 분 유지를 언급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유서를 쓰고 유세 나가냐 약간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저희들 대변인단에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박성배 변호사님, 고인이 유서를 쓰고 나가냐라는 이준석 대표가 발언했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대변인단 논평 나왔습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대변인단 논평이 뭐라고 나왔는데요? 신나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황망한 죽음을 맞은 분은 유지도 없다는 이 대표 발언은 사자 명예훼손이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나 인간적 도리를 벗어나는 것은 금수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타당의 불의의 사고마저 정략적 계산을 거쳐 망언 일색뿐인 이 대표는 사과하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이 얘기 하나 더 듣고 우리 전현 평론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권은희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발언 관련해서요. 고인 모독이다. 또 금수와 다름없다. 이 금수라는 게 짐승과 다름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비판까지 하셨네요. 그렇게까지 모욕적인 거였습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는 그런 인지상정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전혀 없구나.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서가 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예. 정말 좀 끔찍한 얘기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모양새가 전혜연 평론가님 건건 사안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공세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 대표 이 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평을 삼갔어요. 일단은 자신과는 급이 맞지 않다 뭐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던 지역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꾸 말을 하면 그것이 또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선거 국면이라 워낙 예민하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국민의힘 선대위에 계신 분께서 이재명 후보 차량이 전복된 것을 SNS에 글을 올리고 침몰 이런 글을 했다가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의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말을 좀 당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유세 현장의 사고를 조롱하거나 상대를 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내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 과정에서 누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은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치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언행에 좀 더 주의를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이 사건을 놓고 마침 단일화와 엮어서 너무 정쟁화시키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님, 안철수 후보도 지금 앞서 얘기 들어보면 지금 굉장히 모욕감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모멸감, 모욕감도. 그렇다면 앞으로의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예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우측 깜빡이를 열심히 켜셨으나 반응이 없자 직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부터요 독자 완주의 의지를 이제 다졌고요. 국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도 발표를 했는데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거리에서 시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선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우측 깜빡이는 이제 끄고 직진을 했지만 또 어떤 깜빡이를 켤지는 우리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해찬 본부장님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그 시청자분들 더 나아가 뭐 좀 범위를 좁혀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단일화 없이도 대선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냐? 앞으로 그러면 단일화 논의는 아예 물 건너간 거냐?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 단일화 관련된 실무 협상 담당자는 아니라서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경선 직후부터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의 이 힘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정권교체 해내겠다는 첫 번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 역시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이야기했던 만큼 조건 없는 단일화에 응한다면 선거 전날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보다 정권 교체하느냐 마느냐의 국민적 관심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무리하게 어떤 지리한 협상이나 이런 과정을 외부로 노출시키면서 국민 여러분께 피로감을 드리는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철학과 소신대로 국민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요. 글쎄요. 이 순간을,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한테 이른바 러브콜을 보내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을 우리 이재명 후보는 전폭 수용해서 공약으로 이걸 흡수를 했고 선거 공학적인 단일화 여부를 넘어서 저희가 집권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말씀한 대로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통합 정부여야 한다. 진영과 편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정부로 나아가야 된다. 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 그다음에 시대 교체가 돼야 된다. 김상일 특보님, 당대표, 대선 후보 얘기를 민주당 측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만의 느낌일까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후보님 오세요 민주당으로 같이 해봅시다. 인재 등용할 수 있고요. 우리 손잡으면 뭔가 큰일 할 수 있어요. 격하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으로 오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모든 인재들을 국민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된다면 모든 인재들을 그 우리의 어떤 그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다 등용을 해가지고 통합 정부를 이루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송영길 대표 이 얘기에서 항상 열려 있다. 요것만 좀 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진영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짜 훌륭한 분이라면 모셔가지고 함께 일하겠다. 그리고 그런 그 집단 어떤 조직 이런 게 있다면은 함께 연정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혹시 그러면 단일화를 혹시라도 지금 이제 보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라도 또 바뀔 수 있는 게 정치 상황, 대선 상황이니까 야 다시 단일화 재개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우려는 없을까요? 관련해서 우상호 본부장 얘기, 민주당 우상호 본부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렬선언을 하고 나서 다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정치 몰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격렬하게 결렬선언을 했기 때문에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제는 없다. 저희는 사자구도로 가는 것만으로도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과 우리가 뭘 같이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선거 자체로만 보면 국면 자체가 유리해질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안철수 후보가 고뇌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자구도로 대선이 치러져도 불리하지 않다. 민주당의 자신감이 또 묻어난 대목인데요. 앞으로 보름 사이에 어떤 또 출렁임이 있을지 한번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정말로 닮은 듯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로 이게 유세인가 액션인가 영화 대사 같습니다. 자, 어떤 영상 때문에 그런 건지 영상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측하는 것 파악하고 처벌받습니다. 코로나19는 나락으로 꼬임됐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께서 먼저 격파 해주십시오. 예, 방금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격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압승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승전보를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을 함께 해주십시오. 인터넷 댓글 중에 하나가요. 박성배 변호사님, 두 후보님 댁에 샌드백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이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퍼포먼스 대결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먼저 이 어퍼컷 세레모니를 선보이자 이재명 후보가 뒤늦게 발차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윤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5일 부산 서면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등에 널리 확산되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고 이제는 윤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이후 유세 현장에서도 수시로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는데 어퍼컷을 날리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김천에서는 어퍼컷을 4차례, 같은 날 대구에서는 20번 넘게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 지난 19일 전주에서 처음 발차기를 선보입니다. 코로나 쬐깐한 거 확 해불쳐 버리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다리를 들어올렸는데 코로나19를 끝내겠다는 상징적인 동작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발차기를 부스터 슛으로 명명했습니다. 20일 수원 현장에서는 태권 도복을 입고 송판을 격파하는 깜짝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 태권 도복과 검은 띠는 육상의 전설 임춘혜 선수와 체조의 전설 용철 선수가 건네주었고 송판을 잡아준 사람은 핸드볼의 전설 임오경 의원이었습니다. 네. 장혜찬 본부장님, 퍼포먼스 선도 국민의힘이 먼저 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거 지금 이렇게 막 경쟁이도 붙었습니다. 각 당, 각 후보가. 그러니까 저는 따라하는 건 괜찮아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따라하는 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런데 따라하기 전에 정말 국민들 눈살찌 풀어질 정도로 비판하지 말고 따라하시던가. 윤석열 후보 어퍼컷을 보면 뭐 오만해 보인다, 폭력적이다 이런 비판하다가 이게 현장에서 워낙 반응이 좋으니까 발차기에 태권도 격파까지 하시질 않나. 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측에서 선관위에 분명히 질의를 해서 연설할 때는 주위에 2m 안에 사람 없으면 마스크 벗고 연설해도 된다는 저희 그 유권 해석을 받고 윤석열 후보가 연설한 건데 그거 가지고 방역수칙 안 지킨다고 뭐라 하시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도 마스크 벗고 연설하세요. 선관위에 물어보고. 아니 그거 일찍 물어보면 어디 덧나는 겁니까? 또 AI 윤석열 가지고 딥페이크다 디지털 범죄라고 하시다가 이제는 AI 재밍 나왔죠. 그러니까 따라 하시는 건 좋아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왕년에 뭐 쌀집 아저씨나 이런 좀 구세대 인물들 위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적 감각이 뒤떨어져서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게 냉정한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따라 하시면서 약간 체면 상하게 되실 거 이전에 국민의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부터 하는 그런 관성적인 논평을 좀 거두면 따라할 때 조금 덜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예현 평론가의. 근데 장시장 본부장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다뤘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 큰절하는 거 흉봤잖아요. 큰절하고 그런다고 뭐 됩니까? 라고. 근데 본인도 나중에 큰절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뭐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뭐 정책적인 거 비판하고 이래야지 이거 네가 했나 내가 했나 뭐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게 표심에 영향을 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제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가 3년 공들여서 만든 슬로건을 윤석열 후보 측에 갖다 썼다. 그래서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를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갖다 썼다고 이제 반발을 하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럼 우리 것도 갖다 쓰세요라고 했더니 김동연 후보가 뭐가 있어야 갖다 쓰죠라고 좀 반발한 적도 있고 또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말씀인데 그러려면은 국민의힘도 좀 일관된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 뭐 좋은 공약을 가져다가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밝혀야겠죠. 이 후보가 만든 공약인데 너무 좋은 공약이면 우리도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정치에도 상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뭐 오늘 조간 몇 군데에서 이제 그런 지적 있던데 화제는 돼요. 어퍼컷, 발차기, 송판격파 등등등 화제는 되는데 이거 대선이 막판에 예능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김상일 특보님.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포토 저널리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역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면 거기에 어떤 많은 해석을 붙이고 이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세 현장에서는 퍼포먼스라는 걸 하는 건데요. 너무 과해서는 안 되겠죠. 저도 뭐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이다. 제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따라하는 거는 저는 뭐 다 따라하는 게 좋다. 왜? 국민을 위해서. 왜? 좋은 거니까 따라하는 거니까. 근데 최고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그 구소련의 그 인사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뭐 since 뭐 1989 뭐 이런 식으로 뭐 1989년부터 시작했다, 뭐 80년부터 시작했다 이러면 막 웃으면서 애게게게 뭐 저거 이제 한지 한 20년뿐이 안 됐어, 10년뿐이 안 됐어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런데 우리가 최고잖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퍼포먼스도 따라해도 되고요. 최고이면 된다. 최고인 거를 경쟁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저 발차기가 일명 부스터 슛이래요. 코로나를 확 날려버린 부스터 샷에다가 아마 이 발음이 비슷한 슛을 갖고 왔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원조 논쟁이 붙었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렇죠. 원조가 뭐 족발이나 뭐 이런 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발차기에도 있네요.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십니다. 어허.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MBN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네네. 절을 해야 되나 어쨌든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차기를 두고요. 출처를 좀 밝혀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본인과 이 후보의 발차기 사진을 동시에 올려놓고 이제 후보 공약 표절도 모자라서 무궁화 발차기까지 하느냐. 저게 무궁화 발차기래요? 네, 나름 원조고 있고 이름도 있더라고요. 네. 누구는 발차기 한 번으로 대서특필이 되는데 그동안 수십 번 발차기를 한 나는 언론에서 도대체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서운해했습니다. 근데 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능화 오락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정책 대결로 해야 될 곳에서 이제 발차기 누가 먼저 이것도 걱정이 되고 이제 선거가 계속 이어질 텐데 정치를 꿈꾸는 분들이 이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체력 단련을 해야 되나 나는 뭐 어퍼컷을 할 거야 나는 발차기를 할 거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혹시라도 또 히딩크 감독이 보시고 또 윤석열 후보한테 내가 원전하고 나서지는 않을까 국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잠깐 우스갯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네. 더 이상 좀 희화화 예능화 원조 논쟁으로는 퍼지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뭐 굳이 뭐 원조, 짝퉁 네. 얘기를 하기 뭐 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글쎄 허경영 후보가 발차기가 있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저게 무궁화 발차기랍니다. 뭐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발차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뭔가 입장 내놨다면서요, 장해찬 본부장님. 뭐 이준석 당대표도 그렇고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따라하기에 그치지 않고 허경영 후보의 정말 무궁화 발차기라고 한다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제가 웃음이 나는 게 이 뉴스파이터 오는 길에 공교롭게도 허경영 후보가 이 MBN 로비에서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걸 네. 봐가지고 그 생각이 문득문득 나는데요. 저는 뭐 발차기 동작이 비슷하다 해서 이재명 후보와 허경영 후보가 닮은 꼴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진 않고 앞서 유인경 평론가 말씀처럼 두 분은 공약이 참 비슷하죠. 기본소득이랄까 이런 것들. 월에 8만 원 주겠다고 1년 예산 50조 쓰겠다는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후보가 발차기가 아니라 공약 측면에서 허경영 후보와 심도 깊은 토론과 대화, 정책 연대 나눌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유세에서요, 뭔가 이재명 후보의 달라진 점 그런 것도 있대요. 뭔지 한번 살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하고 2m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 저도 마스크 좀 벗어야겠어요. 우리 소아통역사님도 저 끝으로 미안합니다. 자, 밑에 다 내려가 주세요. 저는 규칙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 마스크 벗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상하다.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며칠 전에는 분명히 노마스크 유세를 비판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그때 그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겁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주 사소한 규칙일지라도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하는데 가장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자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거라고 다 감 잡았을 거.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16일 날 저 발언과 그제 그 발언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방역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혹시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마 이재명 후보나 캠프 측에서는 후보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 대중과의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우리도 만약에 뉴스파이터 패널과 앵커님이 다 마스크 쓰고 하는 거랑 재밌는 표정이 보이고 진지한 표정이 보이는 것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제한적인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후보의 노출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 강조하는 점을 보면 실외 방역에 따른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 미리 확인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래서 그런지 2m 간격 유지해달라, 카메라맨 내려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피켓 이렇게 것으로도 좀 이렇게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어쨌든 실외에서 지켜야 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벗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장해찬 본부장님,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비판할 때는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는 방역 수칙 안 지키고 발언했던 거예요. 마스크 벗고? 방역 수칙 안 지켰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방역 담당청에 고발을 했겠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꼭 규칙 안 지켜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정과 4개인분이 규칙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생소하긴 하고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꼭 정과 언급까지 안 하더라도 연말이었나요? 연초였던가요? 환경운동하는 청년 시민단체 사람들과 만나서 옳은 일 하기 위해서라면 규범을 어겨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는 옳은 일을 위해서는 규칙 어겨도 된다고 하시고 또 어디서는 규칙이 정말 중요하다 하시고 하지만 정치인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말보다는 지난 과정에서 증명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삶과 규칙이라는 단어만큼 안 어울리는 조합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앞서 장해찬 본부장님 얘기 중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뒤늦게 좀 따라오는 패턴이다. 그러한 것 중에 하나를 이제 AI 윤석열 했더니 AI 재민 이것도 만들었다는 건데 한번 보시고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AI 이재명입니다. 앞으로 226개 우리 동네 공약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방방곡곡에 닿을 수 있도록 저 AI 이재명이 함께 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고 디지털 독재다 하실 때는 언제고 그새 따라 하십니까? AI 재밍은 내로남불로 만든 모순덩어리네요. 위키유는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불가수처럼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지 모르니 건투를 빕니다. 어쨌든 누가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 그건 차치하고라도 일단 이 부분도 이번 대선에서 특히 코로나 국면이라서 비대변 상황이라서 AI 재밍, AI 윤석열, 위키윤 대결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닮은 듯 다른 후보의 모습 또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바로 복장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어두운 색 코트와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을 입고 등장합니다. 한파가 몰아친 지난 17일에는 흰 폴라티를 입기도 하는데 파란색 운동화 목도리를 착용하긴 했지만 대체로 당색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차림을 하고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기간 이 후보가 방문한 지역이 부산, 대구, 서울이었습니다. 보수 텃밭이나 이 정권 교체 여론이 강한 지역에서는 되도록 당색을 빼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반면에 지난 18일 호남 첫 유세 지역인 순천에서부터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등장하는데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 방문에 맞춰서 이 텃밭에서는 선명성을 부각하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포석으로 보입니다.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차림을 선보입니다. 지난 20일 수원에서는 짙은 남색 양복에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메고 등장하지만 2시간 30분 뒤 안양에서는 다시 파란색 점퍼를 입고 등장합니다. 경기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은 시민의 출신 지역이 다양하지만 안양은 호남 출신 시민들이 뚜렷하게 많은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 이거 해석을 곁들여서 사진 보니까 그럴듯하게 느껴져요.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의 그 옷차림, 유세 옷차림에도 뭔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대전, 대구, 부산으로 유세를 진행해 왔는데 그 당시 모두 당 점퍼를 입고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16일 광주에서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짙은 남색 양복을 입었고
같은 날 오후 원주에서는 양복에 빨간 목도리를 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17일 서울과 수도권인 안성, 성남, 용인에서는 검은 점퍼를 걸친 반면에 서초, 종로에서는 당 점퍼로 다시 갈아입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는 당 색깔을 그대로 빼려는 의도가, 전통적인 지지층이 모인 지역에서는 당 색깔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김상일 특보님, 저 언론들의 저 분석, 해석 일리가 있어야 아니면 우연의 일치예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후보의 복장은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많이 해요. 이 후보가 좀 돋보여야 되는데 너무 파란색에 묻히면 그날의 그 환경에 따라서 뭐 다른 색깔의 옷을 입히거나 아니면 양복을 입거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조화된 일치된 색깔로 이렇게 좀 보여줘서 새해를 좀 보여주거나 어떤 일관성 같은 걸 보여줘야 될 때는 당복을 입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날의 메시지와 퍼포먼스 여러 가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 다른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자, 그런데요. 두 후보가요. 닮은 듯 다른 두 후보.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어요.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월 10일이 되면 불필요하게 과잉 방역 중단하고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 상대로는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스터샷 접종 받으신 분들은 밤 12시까지 식당 다니고 당구도 좀 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이제 두 후보 모두 민감한 부분을 첨예한 부분을 지금 건드렸습니다. 전혜원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역 완화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고요. 일부 전문가가 정부의 반기를 들어서 어떤 측에서 사퇴하겠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대선 후보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좀 잡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19 방역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역 현장에서의 의료진과 그리고 방역으로 인해서 지금 생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뉴스를 보면 추경 관련해서도 어쨌든 어렵게 여야 합의를 이뤄진 점, 이런 점 모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역대 대선에서도 소상공인의 마음이 기울었던 후보가 이긴 적이 많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수백만 명에 다른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구애를 하기 위한 작전으로 보입니다. 닮은 듯 다른 두 후보. 민심 잡기에도 정말 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근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요. 상대방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가 국가 경영을 맡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5,200만의 운명을 걸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시험 연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경제 5대 강국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경제를 알고 실력이 검증된 리더가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유인경 평론가님, 줄곧 사실 뭐 저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세 때마다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뭐 무능, 무지 뭐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PR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되다 보니까 알릴 것이 자신의 정책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일 거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각종 여론조사가 정권 교체 쪽으로 좀 많이 그 비중이 흐르면서 이제 안 되겠다. 이재명 후보 공식 선거 첫 출발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제 지적, 비판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공식 일정 후에 1박 2일 예정으로요.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이제 고향 또 경기도를 돌았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 일정으로 1박 2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진 게 정권 교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로고가 쓰여 있지 않은 파란 옷을 입기도 하셨고 뭐 등 하면서요.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본인은 이제 실력 있는 프로다. 그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아마추어로 규정하면서 국정은 절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성남시장에 이어서 경기지사를 지낸 후에 유세 과정에서 실적과 경험이 있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면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은 자신이다라고 계속 이 유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예전에 김대중 후보의 뭐 준비된 대통령 그 구호를 약간 각색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만 어쨌든 이에 질세라 가만히 공격을 당하고 있을 윤석열 후보는 아닐 거예요.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 관련 답변은 아닙니다만 뭐라고 상대방을 공격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당이 맞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파는 거 믿지 맙시다, 여러분. 어디다가 그런 분들을 내놓고 천고장사에 이용합니까? 사실 저 발언도 김상일 분이 맞춤형 발언이에요. 호남 가서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하고 지금 김해 가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하면서 저런 발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님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셨으면 본인이 그 뜻을 이루는 데는 많은 동지가 필요하다 이런 걸 아실 텐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죠, 사실은. 근데 그 자랑스러운 유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지지자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혼자 뭐 좋은 얘기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인생을 사시면서 충분히 아셨을 건데 저거를 다른 지금 보수 정당에 가서 본인이 마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더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를 비난한다? 저는 그건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럴 거였으면 당신께서 이쪽으로 와서 좀 희생을 하더라도 사실은 저 예전에 저기 조국 장관 논란이 있었을 때 저 조국 장관 비판해가지고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도 저 진짜 이 당에서 좀 이걸 바꿔보고 그 지지자들의 힘을 믿고 이래서 지금까지 버티면서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정말 저것이 본인의 노선이고 본인의 생각이라면 아니 지금 민주당에 와서 조금 더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걸 힘차게 밀고 나가시는 게 맞는 거죠. 어디 지금 보수 정당에 가서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거는 좀 저희한테는 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장해찬 본부장님 발언 조금 뭐 안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 발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 연설에서도요. 호남이 잘 되고 민주당이 잘 되어야 대구도 영남도 잘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잘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지역적인 진영 논리에 갇혀서 민주당 출신이면 모두 다 악, 국민의힘이면 모두 다 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영남에서 대통령 후보,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가 호남도 잘 되고 민주당도 잘 돼야 된다고 연설한 사례가 있었나요? 한국 정치사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국민의 회초리를 세게 맞고 과거 이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살아있었던 정당으로 다시금 부활해야만 건강하게 여야 대결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나 이제까지의 민주당 정치인들도 TK나 영남 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상대 진영이 낳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 인정해주면서 그 정신을 여야 모두 회복하자고 말하는 게 뭐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치 개혁의 한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후보 측 국민의힘 측이 내놓은 TV 광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논란이 조금 일고 있대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은 광고를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어떤 광고인지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고 이어가 볼까요? 어떤 광고입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광고를 보면 면접을 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면접관 중에 여성도 앉아 있고 면접에 응하는 응시자들 3명이 앉아 있는데 네. 주인공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여성 지원자가 앉아 있고 왼쪽에는 남성 지원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오른쪽에 있는 여성 지원자를 이렇게 한번 보더니 밖으로 나와서는 한숨을 쉬며 수험표를 떼어냅니다.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는 만면의 웃음을 띠고 있고요. 이 모습을 두고 이 광고 영상을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측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한다는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금수저, 좋은 배경을 가지지 못한 주인공이 이 면접 현장에서 상당히 비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밖으로 나와 한숨을 짓는 모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새 커트를 좀 보여주세요. 딱 보면 오해할 만해요. 보세요. 면접관이 구성이 여성 2명, 남성 1명의 면접관들이, 그리고 지금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등을 보이고 있죠? 첫 번째 장면, 제일 왼쪽 사진. 자, 가운데 장면. 답변하는 여성 면접은 물끄러미, 글쎄 물끄러미인지 힐끗인지 모르겠지만 바라봐요. 여성 면접자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해요. 근데 마지막 장면, 그 바라봤던 남성 면접자 나오면서 한숨 내쉬어요. 그 뭔가 속마음은 여러분들이 추정컨대. 자, 그 면접 장면 한번 보시고 어떤 광고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세우라고 그 카피 구간에 저 장면이 나와요. 딱 보면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장해찬 본부장님이 설명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저 상황에서 여성 면접자한테 높은 점수를 많이 줬을까? 왜? 여성 면접관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오해하기 십상인데 어떻습니까? 이거 광고에 뭘까? 이 내용은 뭐예요? 어떤 걸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게 뭐 딱 잘라내서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진만 보면 오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상을 보고 저걸 여성 혐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일상생활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남성 이 면접자가 중앙에 앉은 사람이 좌우를 다 둘러보거든요. 그런데 마치 여성 면접자만 응시한 것처럼 인터넷에서는 사진으로 왜곡을 한 것이고요. 저는 중간에 앉은 청년이 힘없고 백 없는 대한민국 보통 청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앉은 이 또 다른 면접자들은 아버지가 장관이고 교수고 성남시장인 그런 분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유독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는 건 불공정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사태, 그리고 아버지 백으로 진주에서 200km 떨어진 국군 수도병원 특실에서 호화롭게 황제 입원 생활을 한 입원 명령서도 없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생각나서 뜨거 하면서 이걸 여성 혐오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 광고를 그냥 영상으로 보신 분들에게는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다 채용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잘 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님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네네. 장희찬 평론가님이 이 화면 보고 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말에 굉장히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 광고 보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광고 하나만이 아니고 그동안의 맥락 때문이에요. 사실은 김건희 씨가 미투 사건에 대해서 돈 주면 폭로 안 하고 뭐 도난 조사했다라는 식으로 발언이라던가 아직까지 김지민 씨에게 사과하지 않는 부분, 또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 어떤 점은 잘했고 어떤 점은 못했고 이런 맥락한 자세인 것이 아니라 그냥 띡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겹쳐져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하고 하려고 했던 뭐 신지혜 전 여성정치연구 네트워크 대표라든가 네. 이수정 교수라든가 김민정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정치권에 들어갔을 때는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도 오히려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금 다 당 선대위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복합적인 네. 부분 때문에 아마 저런 것을 본 분들이 불편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선대위에서 그런 의도가 없다가 하더라도 이런 것을 보고 불편해하고 마음이 네. 좀 아픈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듣는 것도 선대위가 조금 더 통큰 정치, 국민 통합을 하려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해찬 본부장님, 국민의힘에서 뭔가 김혜경 씨의 뭐 사적 심부름 관련해서 뭔가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면서요. 뭡니까? 뭐 일단은 이 7급 공무원이 김혜경 씨 자택 순회동 자택으로 음식을 나른 시점을 따져보니까요. 유독 화요일과 금요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대로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자택 바로 옆집 현관문 하나 사이로 붙어있는 2402호에 이 경기도 주택공사가 전셋집을 얻어서 직원들 숙소로 썼는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그렇다면 화요일과 금요일에 그 2402호에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느라 화금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이 배달됐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히 네. 합리적인 정황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이 제보를 모으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김상일 특보님 한 30초 드릴게요. 네, 이해돼서. 이거는 뭐 해당 GH가 해명을 한 게 가장 그 당사자니까 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 많은 현장이 존재하잖아요. 건설하는 어떤 기관에서는. 그런데 그런 데가 너무 먼 직원들을 위해서 그 숙소를 마련을 했고 거기에 지금 직원 4명이 실제로 묵었다. 대리 2명의 평균 2명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 해명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닌 입증을 할 필요가 국민에게 있지. 그거를 이미 그 당사자가 해명한 거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느라 지금 16일 동안에 어떤 의혹들이 나올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